지금 보시는 이 낡은 구두, 뒷굽이 완전히 닳아 수없이 기워지는 이 구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995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9위의 부자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현대그룹의 창업주 왕 회장 정주영 바로 나의 구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하루에 단 4시간만 자며 기적을 일궈낸 초인이라고 말하더군요. 신문에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오랜 벗이자 나를 연기했던 최불암 선생이 내게 정말로 4시간만 자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최 선생, 나는 기운이 아주 센 사람인데도 8시간을 안 자면 일을 못해요. 앞으로 잠 적게 자고 큰일 한다는 놈 있으면 그건 병자. 아니면 사기꾼이니까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장사 섞이지 마세요. 맞습니다. 나는 밤 9시 뉴스만 끝나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에 눈을 뜨던 지극히 평범한 수면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마주할 일들에 대한 기대와 흥분 때문에 가슴이 설레어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학교 졸업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강원도 통천의 시골 소년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의 지도를 바꾸고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자수성가의 신하라고 부르지만 그 화려한 왕관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처절한 사투와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파란만장했던 삶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단순한 행운이었을지 아니면 지독한 집념의 결과였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 강원도 통천군의 아살리라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내 호인 아산도 바로 내 고향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요. 매일같이 흙을 파고 농사를 지어도 배를 굶주려야 했던 그 시절, 나는 가난한 농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좁은 고향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서울로 가기 위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내 주머니에는 강을 건널 뱃상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을 질끈 감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닿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안 늙은 뱃사공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따귀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속으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뱃사공이 내게 따귀를 때리며 이렇게 맞을 줄 알았으면서 왜 몰래 탔냐고 쏘아붙이더군요.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따귀 한 대로 뱃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괜히 강가에서 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진작에 타버릴 걸 그랬습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매 맞을 걱정 때문에 주저하느라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던 내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내 배짱을 키워준 첫 번째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상경한 내가 처음 붙잡은 일은 인천 부둣가의 거친 막노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나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지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합숙소에 누우면 어디선가 지독한 빈대무리가 때를 지어 몰려와 온몸의 피를 빨아댔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머리를 굴렸습니다. 식당에서 기다란 나무 탁자를 가져와 그 위에서 잠을 청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한 빈대들은 탁자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와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양은 냄비 4개에 물을 가득 담아온 뒤 탁자 다리 4개를 각각의 물그릇 안에 쏙 담가 두었습니다. 물을 건너지 못하는 빈대들의 습성을 이용한 완벽한 방어벽이라고 확신하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또다시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불을 켜고 천장을 바라본 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탁자 다리로 올라가지 못한 빈대들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내 몸이 누워있는 정확한 위치의 천장에서 점프를 해 툭툭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물인 빈대조차도 피를 빨겠다는 목적 하나를 위해 물을 우회하고 천장을 타는 창의적인 집념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빈대에게 무서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물며 저 조그만 미물도 목숨을 걸고 길을 찾아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겨우 몇 번의 걸림돌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훗날 현대그룹을 이끌면서 나태하거나 근성 없는 임원들을 볼 때마다 내가 에라이 빈대만도 못한 녀석아라고 불같이 호통을 친 배경에는 바로 이 인천 부둣가의 밤이 있었습니다. 이후 나는 서울의 한 쌀가게인 복흥상회에 취직해 밤낮 없이 신용을 쌓았고 내 성실함을 눈여겨본 주인 부부의 신뢰를 얻어 마침내 경일상회라는 내 이름의 첫 쌀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쌀 배급제 실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지요. 나는 좌절하지 않고 당시 신성장 산업이었던 자동차 정비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1940년 서울 동대문 근처의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전 재산과 빚을 털어 인수했습니다. 드디어 내 손으로 번듯한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공장을 인수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직공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정비소 내부에서 치솟은 불길이 순식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멀리서 이를 보고 돌아왔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공장과 수리를 맡겼던 부호들의 고급 트럭, 택시들이 뼈대만 남은 채 뒹구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대성통통 울고 있었고 나는 단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내 가슴도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직원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아. 다들 기운내. 어차피 건물이 너무 낡아서 조만간 새로 헐어버리고 멋지게 지으려고 했는데 철거 비용 굳은 셈 치면 되지 뭐. 자, 기운 차리고 그 돈으로 막걸리 파티나 하자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타버린 공장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나는 곧바로 불타버린 차들의 주인인 경성의 대부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맡긴 차를 홀라당 태워 먹은 나를 보고 주인들은 멱살을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하며 당장 변상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나는 그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를 감옥에 쳐넣거나 때려 죽이셔도 날아간 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경성에서 자동차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기술자는 저 정주영을 포함해 몇 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다른 수리할 차들을 보내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새 차처럼 고쳐 바치고 불탄 차가까지 반드시 갚아내겠습니다. 내 당당함과 배짱에 압도된 부호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결국 나를 믿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공장을 새로 지을 자금이었습니다. 나는 소문난 사채업자였던 오윤근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는 25의 청년이 불쑥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지요. 나는 오윤근 선생 앞에서 내 화려한 경력 대신 복흥상의 시절부터 지켜온 내 신용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켰던 내 행적을 당당히 설명하며 나 정주영이라는 인간의 이름 석 자를 담보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오윤근 선생은 내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고 흔쾌히 거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신설동에 새로운 정비소를 차렸고 밤낮 없이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한 끝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훗날 대재벌이 된 후에도 나는 젊은 시절의 은인인 쌀가게 여주인과 오윤근 선생의 가족들을 각별히 챙기며 그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해서 돈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재산의 상실이 아니라 바로 신용을 잃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광복이 찾아왔고 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직감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괴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는 건설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현대자동차 공업을 그리고 이듬해인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그룹의 뿌리가 된 현대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미군정의 공사를 수주하며 탄탄하게 성장했지만 진짜 시험대는 1953년 6.25 전쟁의 포화가 잠시 멈춘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전국의 주요 인프라를 복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발주하기 시작했고 현대건설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고령교 복구공사를 따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국책 사업이었기에 나는 현대의 명운을 걸고 이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상상치도 못한 악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장비의 부족이었습니다. 거센 낙동강의 물살을 막고 교각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현대식 토목 장비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맨손과 삽 그리고 조잡한 기계 몇 대로 거대한 자연의 강물과 싸워야 했지요. 홍수가 한 번 지면 몇 달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가교와 교각이 순식간에 물에 쓸려 내려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텅 빈 강가를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통제 불가능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전쟁 직후에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약 당시 책정했던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로 치솟았습니다. 기름 한 드럼, 시멘트 한 포대를 사기 위해 어제보다 몇 배의 돈을 지불해야 했고 인부들은 치솟는 물가에 맞춰 일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연장을 내려놓겠다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공사 대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출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매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몰려와 회사 문을 두드렸고 직원들의 월급은 몇 달째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야말로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나와 함께 현장을 지휘하던 동생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게 매달렸습니다. 형님, 이 공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포기하고 위약금을 무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현대라는 이름 자체가 공중분해될 겁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손을 떼라고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밤마다 청운동 자택의 낡은 방에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손을 떼면 현대는 당장의 파산은 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들 가슴속에 현대건설은 약속을 저버린 사기꾼 기업, 능력이 안 되면서 욕심만 부린 무책임한 기업으로 영원히 낙인 찍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나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집 가산과 주식, 심지어 내 동생들의 집까지 전부 다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해라.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한 것은 물론이고 친척들의 집까지 담보로 잡아 사채를 끌어모아 고령교 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인부들의 밀린 일당을 현찰로 정산해주자 현장의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밤을 새워 머리를 짜내어 대안 장비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계약 기한을 훌쩍 넘긴 1955년 5월 엄청난 적자를 떠안은 채 고령교를 완벽하게 완공해냈습니다. 이 공사 하나로 현대건설이 입은 손실은 당시 돈으로 계산하기조차 힘든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건설과 정주영이라는 이름 뒤에 무한한 신뢰라는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회사가 망할지언정 국가와의 약속과 신용을 지켜내는 기업이라는 명성이 제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목숨을 건 신용의 도박은 곧이어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령교 완공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현대건설은 곧바로 한강대교 복구공사라는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됩니다. 과거 고령교에서 뼈저리게 겪었던 시행착오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강대교 복구공사를 완벽하고도 신속하게 끝마쳤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 고령교에서 보았던 막대한 적자를 단번에 만회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은 단숨에 대한민국 토목 도급판도액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내가 직접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한다는 내 신념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가장 먼저 찾은 파트너는 다름 아닌 나 정주영과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대한 대역사 속에서 나는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국가재건의 동반자로서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 내 특유의 뚝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을 닦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1968년 2월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거대한 대동맥 경부고속도로의 첫 삽을 떴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경제학자와 토목 전문가들은 물론 국내 야당 정치인들까지
내 앞을 가로막으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자동차가 다닌다고 그런 거대한 도로를 닦느냐.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공장을 짓거나 쌀을 사라. 이 공사는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무모한 짓이다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지요. 하지만 나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물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묶는 고속도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나는 지도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직접 자를 대어가며 최적의 노선을 찾아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정식 착공이 떨어지자마자 현대건설의 모든 역량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며 도로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공사 구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대전과 대구 사이의 당제터널 구간은 파 들어갈 때마다 거대한 안방과 낙반 사고가 발생해 인부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밤낮 없이 3교대로 작업을 돌리며 현장을 지휘하던 중 자재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장 막사에 상주하며 인부들과 함께 흙먼지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고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라며 직원들을 독려했고 기어이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유례가 없는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해냈습니다. 이 도로가 뚫림으로써 대한민국의 물류혁명이 시작되었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기록적인 공기 단축의 이면에는 숭고한 목숨을 바친 현장 작업자들의 희생과 피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평생 가슴 깊이 무겁게 새기며 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닫고 나니 내 시선은 더 넓은 대양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업을 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1970년대 초 나는 울산의 한 한적한 어촌 마을인 미포만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면 딱 한 장을 들고 차관을 얻기 위해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 금융가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제대로 된 조선소 공장 건물도 없으며 심지어 배를 지을 부지는 그냥 모래사장일 뿐인데 어떻게 수천만 달러의 돈을 빌려달라는 거냐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지요.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회장 역시 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주머니 속에서 대한민국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지폐를 바라보는 영국 금융계의 거물에게 나는 지폐 앞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요. 당신네 영국의 위대한 해군 제독 넬슨이 100번을 싸워 100번을 이겼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영웅 이순신 장군은 당신들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어 바다를 제패했소.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거대한 배를 만들던 최고의 기술과 DNA를 가진 민족이요. 우리가 조선소를 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 그림 하나로 영국의 금융 거물을 설득해낸 이 일화는 지금도 세계 경영학 역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결국 차관 유치에 성공했고 조선소 건립 공사와 동시에 그리스의 해운항 리바노스로부터
26만 톤급 거대 유조선 두 척을 수주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조선소에서 만들 배를 건조하는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울산 미포 조선소 건설 현장은 경부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조선소 건립과 유조선 건조라는 두 가지 거대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현장은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한평생 눈을 뜨고 맨정신으로 잠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했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암흑 속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직접 지프차 운전대를 잡고 방방곡곡 공사장을 돌며 시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빗물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순간 운전 미숙으로 지프차가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방파제 아래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차 안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사방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지프차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간신히 차 밖으로 빠져나와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바다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거기 누구요?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나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지 알아서 뭐해? 빨리 밧줄이나 가져와. 깜짝 놀란 경비원이 밧줄을 던져 나를 끌어올렸고 나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채 벌벌 떨며 걸어 나오는 나를 보고 현장 직원들이 놀라 달려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내 운전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것이 쑥스러웠던 나는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물속이 참 시원하더군이라는 농담으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나를 구해준 그 정직한 경비원에게 나는 보답으로 경비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이후 현대 계열사의 모든 경비 업무를 맡겼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던 내 경영 철학은 이처럼 내 삶의 매 순간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조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국가 방위를 위한 한국형 K-1 전차 제작을 현대가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전차 몸체를 제작하던 도중 상상치도 못한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군에 납품해야 하는 약속된 기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내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 강철판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납기를 어기는 것은 현대의 신용에 치명적인 오점이었지요. 나는 미국 지사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전 미국 본토를 싹싹 뒤져서라도 균열을 보강할 수 있는 미제 특수 강철판을 구해오라고 말입니다. 미국 지사 직원들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끝에 간신히 강철판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무거운 강철판을 배편으로 한국까지 실어보내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 결국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나는 한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배로 보내서 늦는다면 아예 대한항공 B-747.보 여객기를 통째로 빌려서 강철판을 싣고 날아오라고 해. 전례가 없는 황당무계한 짓이라며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나는 시간이 곧 돈이고 신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삭기 아무리 수억 원이 든다 한들 국가와의 납기 약속을 어겨 신용을 잃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강철판을 실은 전보기가 태평양을 날아와 한국 땅에 내렸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K-1 전차의 납기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무리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 한 내 권한을 양보하지 않는 대신 그 어떤 부하 직원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기업을 이끄는 방식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 파동, 즉 오일 쇼크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 공장들이 멈춰서고 물가는 폭등했지요.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거대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석유를 가진 중동 국가들로 몰려들고 있으니 우리가 중동으로 가서 그 돈을 다시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와 다른 기업인들은 내 생각을 듣고 미쳤다고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낮 기온이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사막 기후에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어떻게 건설 공사를 하느냐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직접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로 날아가 사막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중동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노다지 땅입니다. 첫째, 중동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 눈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일이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니 낮에는 푹 자고 시원한 밤에 불을 켜고 공사하면 됩니다. 셋째, 건설의 가장 중요한 자재가 모래와 자갈인데 사막 지천에 깔린 게 최고의 모래와 자갈이니 자재비가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기발한 것은 중동으로 갈 때 텅 비어가는 거대 유조선에 식수를 가득 채워가서 사막에 비싸게 팔고 돌아올 때는 그 유조선에 석유를 가득 채워오면 운송비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 보고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구원한 중동 건설 신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당시 총 공사비가 대한민국 정부 한해 예산의 25%에 달하는 단일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의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이었지만 현대의 역군들은 밤낮 없이 3교대로 24시간 내내 거대한 항만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전 세계 건설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속도로 공사를 끝마치며 우리는 엄청난 오일머니를 대한민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오일 쇼크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화공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재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내 신성한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일 뿐이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중동에서 건설 신화를 쓰는 동안 내 또 다른 가슴속 불꽃은 자동차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아도서비스 시절부터 자동차 기름때를 묻히며 살았던 나였기에 내 손으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 전 세계 도로를 누비게 하겠다는 꿈은 일종의 숙명이었습니다.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미국 포드 자동차와 기술 조립 협정을 체결해 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우리를 단순한 하청 기지로만 여겼고 핵심 기술은 절대 전수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는 포드 본사의 고위 임원진이 한국 공장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포드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 엔진이 털털거리며 멈춰 서버렸습니다. 포드의 네로라는 최고의 기술진과 임원들이 보닛을 열고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동안 원인을 찾았지만 도저히 고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직접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프차 트렁크에서 낡은 스패너와 공구 상자를 꺼내 들었지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기름때 묻은 공구를 잡으니 포드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단 10분 만에 엔진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 뚝딱 고쳐냈고 시동을 걸자 엔진이 힘차게 부르릉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놀라 자지러지는 포드 임원들에게 나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만든 차를 수리하던 정비소 오너 출신이요. 내 정비공 시절 실력은 여전하더군. 이 사건으로 포드는 내 자동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에 압도되었고 현대와의 합작 계약을 성사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드의 그늘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포드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수많은 반대를 무릅쓴 채 1976년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모델인 현대 포니를 탄생시켰습니다. 포니가 전 세계로 수출되던 그날 나는 울산항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 자동차 주권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쌀 배달부에서 시작해 자동차 정비, 건설, 조선, 그리고 자동차 독자 개발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일구어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내게 시련을 던졌고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나는 그때마다 내 평생의 신념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어록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나쁜 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았으며 나쁜 때는 더더욱 부지런히 노력해 수습하면서 비켜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내 평생을 조용히 내조해준 아내 변중석 여사의 눈물겨운 희생과 훗날 내 가문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2000년 현대그룹 명예회장직을 퇴임하며 24개 계열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무려 217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퇴직금이었지요. 주주들과 여론은 대재벌 총수가 회사의 고열을 짜내어 엄청난 돈을 챙겨간다고 연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거대한 퇴직금 217억 원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내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잔인한 왕자의 난을 막기 위한 내 마지막 불꽃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도각이었던 대선 출마와 소떼 방북의 비화까지 거인 정주영의 진짜 인간적인 고뇌와 눈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2부에서 그 뜨겁고도 시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